왜 혼자서 그런 결정을 하세요? 기부를 하더라도 자식들한테 어느 정도 남기고 해야죠. 왜 남한테 돈을 뿌린다는 거예요? 정말 이해가 안 가네. 작은 아들도 이에 질세라 덧붙였습니다. 형 말이 맞아요, 엄마. 제가 사업하느라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아시잖아요. 엄마가 돌아가시면 그 돈으로 좀 숨통을 틔우려 했는데 기부라뇨? 그게 말이 돼요? 며느리들까지 가세해 며느리들은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자식들 생각은 안 하시고 남부터 챙기시는 게 맞다고 보세요? 그건 정말 아니라고 봐요. 변호사니 뭐니 다 취소하세요. 큰형님이 하는 말이 100번 맞아요. 지금껏 어머니를 모신 게 누군데요? 왜 어머님 재산을 모르는 사람한테 줘야 하죠?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습니다. 제 엄마가 시한부라는 소식에 달려온 이들이 재산을 남기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광을 하다니요. 그 모습을 보자니 어이가 없어서 말이 나오질 않더군요. 이런 자식들을 챙긴 제가 참 미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식 키워봤자 소용없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식들을 출가시키고 보니 그 말이 맞는 것 같더군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거주 중인 윤순자 할머니가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보된 사연 바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70살을 넘어 살 만큼은 살았다고 생각하는 할머니입니다. 인생을 돌아보니 참 짧기도 하고 때로는 지루할 만큼 길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사실은 제 젊은 시절이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와 비슷한 연배의 사람들은 대부분 인생의 고난을 일상처럼 겪었겠지만 저는 특히 일찍 남편을 하늘로 떠나보낸 후 고생이 더 컸습니다. 아이들 셋을 키워야 했기에 그 고생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옷이 없어 아이들에게 입힐 것이 없고 겨울에 연탄이 없어 추위를 견뎌야 했으며 월세를 못 내 쫓겨난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없는 서름은 차라리 견딜 수 있었지만 정말로 가슴 아팠던 것은 배고픈 아이들에게 먹일 음식이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우리 세 아이들을 배부르게 먹이는 일은 왜 그렇게 힘들었던 것일까요? 그 어린 것들이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음식이 생길 때마다 무조건 입속에 밀어넣으려 했을까요? 음식 맛을 따질 여유도 없이 뭐라도 생기면 허겁지겁 먹어치우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몇 번이나 눈물을 훔쳤는지 모릅니다. 당시 남편은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가 추락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는 지금과 달리 보상이라는 것도 거의 없어서 남편의 일당 한 달치만 받고 끝이었죠. 저도 결혼 후 몇 년간 집에서 애를 낳고 키우면서 살림만 하다 보니 세상 물정을 잘 몰랐습니다. 그냥 남편이 돈이 없어서 고생만 한다고 생각했고 제 팔자가 박복하다고 여기며 살았죠. 하지만 길게 슬퍼할 여유도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남편 없이 새 아이를 키워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무작정 시장에 나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습니다. 첫째와 둘째는 남겨두고 젖먹이 막내를 데리고 일을 나갔습니다. 혹시라도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봐 방문을 걸어 잠그고 밖으로 나갔죠. 하루 종일 호떡 몇 개로 배를 채우며 엄마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아이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으니까요. 쌀이 떨어져서 이웃에게 쌀을 꾸러 다니는 일은 예사실이었습니다. 성당에서 밥을 나눠준다는 소식을 들으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밥을 얻으러 갔습니다. 남의 장독대에서 김치를 훔치다 들켜 머리채를 잡힌 적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조약을 커다란 가방에 가득 채워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팔 때는 힘든 발걸음을 내디디며 이 모든 것을 끝내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시장 바닥에 굴러다니는 시래기를 주워다가 국을 끓이고
생선 대가리를 얻어다 반찬을 만들 때마다 가혹한 운명에 주저앉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그럴 때마다 아이들을 생각하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렇게 버티고 버티다 보니 영원할 것 같던 시간도 결국 흐르더군요. 아이들이 스스로 책가방을 메고 학교에 다닐 만큼 자라니 그때서야 조금 숨통이 트였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니 이제는 공부 걱정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했더니 이번에는 아이들의 학업을 어떻게 도와줄지 고민해야 했습니다. 아이들이 쑥쑥 자라면서 그만큼 돈도 많이 들더군요. 학원비는 둘째 치고라도 학교에 내야 할 돈을 마련하지 못해 길을 펴지 못하는 아이들을 보며 가슴이 미어질 듯 했습니다. 옛날 이야기를 하다 보니 큰아들에게 있었던 가슴 아픈 일이 떠오릅니다. 큰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이었을까요? 3학년이었을까요?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의 얼굴빛이 영 좋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어도 대답을 머뭇거리며 쉽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라고 다그치니 그제야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털어놓더군요. 그날 학교에서 환경미화 때문에 각자 물품을 준비해 오기로 했답니다. 그런데 이 녀석이 무슨 생각에서 그랬는지 자기가 모든 물품을 다 준비하겠다고 큰 소리를 쳤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정말 괜찮겠냐고 물어봐도 우리 집에서 다 준비해 줄 거라며 걱정하지 말라고 했답니다. 기가 막힌 노릇이었죠. 책 한 권 살 때도 몇 번을 망설이는 형편에 교실에 필요한 거울이며 시계, 교탁 위에 놓을 물품까지 어떻게 다 준비한단 말입니까? 저는 당장 가서 선생님께 솔직히 말하라고 했지만 아이는 오히려 떼를 쓰며 전부 준비해 달라고 하더군요. 어린 마음에 자존심이 상할까봐 걱정됐던 것이겠죠. 친구들 앞에서 그렇게 큰 소리친 말을 번복하기가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건 아니었지만 그 많은 물품을 준비하려면 우리 가족 한 달 생활비가 들어갈 상황이었습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다 해주고 싶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선생님께 전화를 걸어 아이가 감당할 수 없는 말을 했던 것 같다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 큰아이는 마음이 상했는지 대문을 박차고 뛰어나가 해가 저물 때까지 돌아오지 않더군요. 혹시 무슨 일이 생길까봐 동네를 샅샅이 뒤졌지만 아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군요. 그렇게 정신없이 찾아다니다가 신문 보급소 사무실에서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사무실 직원이 하는 말이 아이가 무작정 찾아와 일을 시켜달라고 하더랍니다. 돈을 벌어서 거울도 사고 시계도 사야 한다며 아무리 안 된다고 해도 막무가내였다는 거예요. 아이는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신문을 돌려서라도 약속을 지키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전세 보증금을 털어 아이의 환경미화 물품을 모두 사주었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환경에서 여자 혼자 새 아이를 키운다는 게 얼마나 고된 일인지 상상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이 지독한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별짓을 다 했습니다. 구두 닦기를 하면서 손가락질을 받아도 한 푼, 두 푼 돈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자그마한 집을 샀고 그 집의 가치가 오르면 또 돈을 보태 다른 집을 샀습니다. 그렇게 목돈이 만들어지면 은행 대출을 받아 땅을 사기도 했고 땅값이 오르면 작은 상가를 사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얼마나 많은 이사를 다녔는지 셀 수 없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살림살이가 점차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덕분에 이제는 5층짜리 빌라와 4층짜리 상가 건물을 가진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솔직히 이 정도 재산을 가지고 자신 있게 부자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식들이 원하는 공부를 시키고 시집장가를 모두 보낸 후에도 이만한 재산을 유지하고 있으니 제 기준에서는 충분히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아들은 좋은 대학을 나와 성형외과 원장을 하고 있고 둘째 아들은 자기 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막내딸은 유명 음료 대기업에 다니고 있으니 이만하면 제 자식들을 잘 키운 셈이겠지요. 이렇게 잘 자라준 아이들이 모두 자기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을 보니 저도 인생을 잘 살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식들이 결혼할 때는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한 채씩 해주었습니다. 누구 하나 서운한 일이 없도록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서 주었지요. 재산 문제로 형제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식들이 어려울 때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이지만 평생 힘들게 모은 재산 때문에 형제들 간에 다툼이 생긴다면 차라리 그 재산이 없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늘 해왔습니다. 그런데 자식 키워봤자 소용없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식들을 출가시키고 보니 그 말이 맞는 것 같더군요. 첫째와 둘째 아들이 장가를 간 뒤로는 얼굴 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요즘같이 좋은 세상에 엄마에게 전화 한 통 걸고 얼굴 한 번 보여주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텐데 이놈들은 제각기 자기 인생 살기가 바쁜지 그 쉬운 일조차 잘하지 않더군요. 첫째는 성형외과 일을 하고 둘째는 사업을 하니 정신없이 바쁠 수 있다는 건 이해합니다. 처음에는 저도 그들을 이해하려고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서운해지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가뭄에 콩 나듯 어쩌다 한 번 오는 전화는 늘 뭔가 부탁할 것이 있을 때뿐이었습니다. 아들이 전화가 오더군요. 엄마, 저예요. 네가 웬일이니? 오랜만에 목소리 듣는구나. 죄송해요. 병원 일이 너무 바빠서요. 그래, 바쁜 게 좋지. 몸 잘 챙기면서 일해라. 네, 그럴게요. 그런데 엄마 이번 명절에 못 찾아뵐 것 같아요. 왜 무슨 일이니? 병원에서 세미나가 있는데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일이라서요. 그래, 엄마도 이해하지. 이렇게 명절마다 바쁘다는 핑계로 얼굴을 볼 수 없다고 하니 그 서운함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명절이 돼야 1년에 한두 번 얼굴 볼까 말까 한데 그마저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오지 않으니 마치 같은 서울 하늘 아래 살면서도 남북 이산 가족이나 다름없는 느낌입니다. 물론 자식들이 바쁘게 자기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이해했지만 부모로서 느끼는 외로움과 서운함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았습니다. 첫째 아들이 제 속을 긁어놓으면 기다렸다는 듯이 둘째 아들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엄마, 이번에 외국에서 중요한 손님이 오는데 명절에 못 갈 것 같아요. 괜찮으세요? 라고 묻더군요. 그래, 네 형도 못 온다고 하는데 신경 쓰지 말고 네 일 봐라. 라고 대답했지만 속이 편치 않았습니다. 둘째가 대답하길 엄마, 이번에도 중요한 손님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진짜라니까요. 라고 했습니다. 첫째 아들이 명절마다 세미나를 핑계로 빠지는 것처럼 둘째도 명절 때만 외국 손님을 맞는 일이 잦아지니 의도적인 것이 아닌가 의심스러워졌습니다. 자식들이 장성하면 그들의 삶에 방해되지 않도록 부모가 조용히 물러나는 것이 도리이겠지만 필요할 때만 부모를 찾는 자식들에게 서운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제 옆을 지켜주는 막내딸이 있다는 게 얼마나 위안이 되는지 모릅니다. 막내딸은 명절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엄마 적적하시지 않아요? 하며 틈만 나면 저를 찾아줍니다. 어릴 때는 그렇게도 다루기 어려운 아이였는데 막상 크고 나니 오빠들보다 훨씬 낫더군요. 딸이 애교를 부리거나 살갑게 구는 것은 아니지만 알아서 밑반찬을 해다 냉장고를 채워주고
예방접종이나 건강검진이 있을 때는 말없이 제 손을 붙잡고 병원에 데려가 주곤 합니다. 딸이 오빠들 얘기를 하면서 이번 명절에도 오빠들은 또 안 온다고 하지요? 라고 물으면 저는 대답합니다. 첫째는 병원 세미나 때문에 바쁘고 둘째는 외국에서 손님이 온다고 하네. 그러면 딸은 오빠들은 늘 비슷한 핑계만 대네요. 차라리 솔직하게 여행 간다고 말하는 게 낫지 않나요? 라고 말하며 속상해합니다. 그러면서도 엄마는 늘 이해해주니까 오빠들이 더 그런 것 같아요. 라고 덧붙입니다. 저도 툴툴거리긴 하지만 그래도 제 옆을 지켜주는 유일한 자식이 딸이라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딸도 시집가서 회사 다니랴, 남편과 아이들 챙기랴 정신없이 바쁠 텐데 그 와중에도 시간을 내어 저를 찾아오고 틈틈이 전화도 빼놓지 않고 해줍니다. 제가 애들을 키울 때 세 자식 모두에게 공평하게 대하려고 했지만 아들들에게는 계란 프라이 하나라도 더 얹어줬을지도 모릅니다. 딸은 맨 마지막에 태어난 탓에 상대적으로 덜 챙겨줬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세 끼 챙겨 먹이기도 힘들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생각나는 것은 딸뿐이니 제가 생각해도 앞뒤가 맞지 않는 일입니다. 아들들은 가정을 꾸리고 자리를 잡아가면서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찾는 것이 바로 엄마였어요. 재작년 이맘때쯤 큰아들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해 소송에 휘말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큰아들은 제게 가장 먼저 전화를 걸어 어찌할 바를 몰라 하며 도움을 청했습니다. 수술 중 환자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응급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겨우 목숨을 건진 환자는 첫째 아들의 병원을 상대로 위자료를 요구하며 소송을 걸었죠. 이 때문에 큰아들은 합의를 위해 큰돈이 필요하다며 저에게 도움을 청해왔습니다. 2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그는 개원하느라 빚이 많아 여력이 없다고 하며 제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어렵다는데 모른 척할 수는 없었죠. 제가 능력이 없었다면 모를까 그 정도는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었으니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첫째에게 필요한 돈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원래부터 시기와 질투가 많았던 둘째 아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었습니다. 둘째도 사업을 하느라 자금 사정이 얼마나 빡빡한지 안다면서 형만 편애하지 말고 자신도 도와달라고 떼를 쓰더군요. 처음에는 둘째를 달래려고 했습니다. 형은 잘못하면 감옥에 갈 수도 있어서 도와준 거야. 동생이 돼서 그걸 질투하면 안 되지 않니? 라고 설득했지만 둘째는 아무리 형이 힘들어도 자기 돈을 못 구해서 그런 거잖아요. 형은 아파트도 있고 돈만 있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데 괜히 자기가 돈 쓰기 싫으니까 엄마한테 손을 벌린 거죠. 라고 반박했습니다. 둘째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결국 둘째에게도 2억을 건네주었습니다. 이 사실을 막내딸이 알면 얼마나 서운해할지 또 사위에게도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딸에게도 오빠들만큼 돈을 주겠다고 넌지시 말했습니다. 그런데 딸이 펄쩍 뛰며 반대하는 게 아니겠어요. 엄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왜 쓸데없이 빚을 내서 저한테 돈을 주시려는 거예요? 괜찮아요. 엄마, 김서방이랑 저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딸은 오히려 저를 안심시키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너희 오빠들한테는 도와줬으니 너도 받아야 하지 않겠니? 엄마한테는 다 똑같은 자식인데 너만 빼놓을 수는 없잖니? 라고 했지만 딸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빠들은 원래 돈 욕심이 많아서 그렇고 김서방이랑 저는 큰 욕심이 없어요. 둘 다 성실하게 맞벌이 하면서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 마세요. 그러니까 엄마는 제 걱정 말고 엄마 건강이나 잘 챙기세요. 딸의 말을 들으니 참 대견스러웠습니다. 제 딸은 겉으로는 투박하지만 속으로는 저를 생각하는 마음이 깊다는 걸 절실히 느낍니다. 오빠들이 툭하면 저에게 돈을 요구하는 것과는 달리 딸은
오히려 저를 걱정해주니 1000배, 10,000배 나은 자식이지요. 가끔 생각해보면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아들 대신 딸 셋을 낳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후회가 밀려오기도 합니다. 딸은 늘 말하곤 해요. 엄마, 오빠들이 또 돈 달라고 하면 이번엔 정말 해주지 마세요. 엄마가 무슨 재벌인 줄 알아요? 평생 일군 재산을 오빠들한테 다 털어줄 거예요? 엄마 자신도 생각해야죠. 그러면서도 저에게 엄마, 혹시 나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꼭 말해요. 아직은 엄마 도와줄 능력이 있으니까요. 저는 바라는 거 없어요. 엄마가 평생 고생만 했으니 이제 편하게 사는 모습 보는 게 제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오빠들 때문에 휘둘리지 말고 좀 더 단호해지세요.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겉은 강하지만 속은 따뜻한 딸을 보며 제 사정을 아는 친구들이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도 자식 농사 잘 지었네 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첫째는 잘 나가는 성형외과 원장이고 둘째는 큰 사업체의 대표, 막내딸은 유명 대기업에 다니고 있으니 겉으로 보면 그럴듯해 보이죠. 하지만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제 자식 농사는 절반의 성공에 그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식들이 모두 장성하고 나면 남은 인생은 적적해지기 마련입니다. 우리 나이대에 중요한 것은 결국 건강이고 최대한 긍정적으로 밝게 살아가는 것이 최선이죠. 하지만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힘든 시절을 다 보내고 이제 겨우 살만하다 싶을 때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가장 친했던 고향 친구에게서 온 소식은 제 마음을 울컥하게 만들었습니다. 친구는 건강검진 중 폐암 3기라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치료가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쉽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갑작스러운 소식에 충격을 받은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니, 네가 왜 담배도 안 피우잖아. 그런데 왜 폐암이라니? 라고 묻자 친구는 암은 유전적인 경우가 많다잖아. 몹쓸 병을 물려받은 것 같아. 라고 대답했어요. 그러면서도 친구는 너무 좌절하지 않으려고 해. 요즘 세상이 얼마나 좋아졌니? 말기암도 고치는 세상이니까 희망을 가지고 꾸준히 치료하면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했지만 이어진 친구의 말은 더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암에 걸린 것보다 더 속상한 건 자식들이 벌써부터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얘기하는 걸 보니 우울해지더라고. 내가 이러려고 그 고생하며 애들을 키웠나 싶기도 하고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말이 뭔지 알겠어. 저는 깜짝 놀라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네가 아직 살아있는데 왜 벌써부터 애들이 재산 얘기를 해? 라고 물었습니다. 친구는 그러게 말이야. 처음엔 아들들이 내가 암 3기라고 하니까 어리둥절해 하더니 금세 태도가 변하더라. 아픈 엄마를 모시겠다는 말은커녕 서로 엄마를 모시지 않겠다고 떠밀더라니까. 그리고는 아파트는 어떻게 상속받아야 한다느니 금융자산은 어떻게 나눠야 한다느니 내 걱정은 안중에도 없고 온통 재산 얘기만 하는 걸 보니 참 서글퍼지더라고. 친구의 이야기는 저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평생 고생하며 자식들을 키웠는데 결국 돌아오는 것은 이런 실망과 배신감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몇 년 전 남편을 잃고 홀로 남은 친구가 병에 걸려 죽음에 이르게 되었는데 자식들이 오로지 재산에만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그 말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친구의 마지막 말이 제 가슴 깊이 새겨졌습니다. 자식들을 너무 믿지 마라. 나도 이 꼴이 되니까 알겠더라. 자식들이 자식이 아니라 부모 등골을 빨아먹는 거머리처럼 보이더구나. 얼마나 잔인하고 비참한 말인가요? 우리는 자식들의 등골을 빨아먹으라고 그토록 고생하며 키운 게 아닐 텐데요. 왜 우리가 이런 현실에 직면해야 하는지 서글퍼지더군요.
이 말을 남긴 친구는 결국 큰 아픔을 겪으며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가장 먼저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상주 자리에서 친구의 자식들의 얼굴이 번들거리는 것을 보고 오래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돌아온 후 저는 많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식들이란 존재가 제게 어떤 의미인지, 그들의 진심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제가 친구와 똑같은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우리 첫째와 둘째는 정말 진심으로 슬퍼할까요? 아니면 재산을 조금이라도 더 챙기기 위해 서로 아귀다툼을 벌이려 할까요? 우리 애들은 그럴 리 없다.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저 역시도 그들의 반응을 예측하기가 어려웠어요. 친구가 던진 이 숙제 때문에 며칠을 고민하며 잠도 잘 못 이뤘습니다. 결국 저는 큰 결심을 하고 자식들에게 장문의 문자를 남기기로 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너희들에게 이런 소식을 전하게 돼서 미안하구나. 놀라지 말고 잘 들어라. 지난달에 소화가 잘 안 돼서 다니던 내과에 갔는데 초음파 검사를 하던 의사 선생님이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라고 하시더구나. 그래서 종합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더니 위암말기라는 진단을 받았다. 이미 전이가 너무 많이 진행돼서 수술도 어려운 상태라더라. 이제 내게 남은 생이 몇 달밖에 없다고 하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이 글을 남긴다. 난 이미 마음의 정리를 끝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말 거라. 사실 이 모든 이야기는 거짓말이었습니다. 자식들의 본심을 알아보기 위해 얼마나 슬퍼할지 궁금해서 꾸민 이야기였죠. 정말로 제가 죽을 병에 걸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면 적어도 눈물 한 번은 흘려주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첫째와 둘째가 아무리 욕심이 많고 질투가 많아도 그 정도는 바닥이 아니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문자를 보낸 지 약 5분쯤 지났을까요? 제일 먼저 막내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정말이야? 엄마가 암이라고?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고? 딸의 다급한 목소리를 들으니 차마 거짓말을 계속할 수 없었습니다. 딸이 저를 진심으로 생각하는 마음을 알기에 그녀에게는 사실을 숨기지 않고 솔직히 말했습니다. 괜히 마음을 떠보려고 했다가 상처를 줄까봐 걱정이 되더군요. 그래서 딸에게 모든 것을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엄마가 그냥 너희들의 진심을 알고 싶어서 한 말이야. 자초지종을 들은 딸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뭐야? 그런 거짓말을 하면 어떡해. 정말 깜짝 놀랐잖아. 미안해, 딸. 엄마 친구 자식들이 그런 못된 짓을 했다는데 엄마도 네 오빠들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 그래서 그랬단다. 일단 너도 모르는 척하고 가만히 있어봐. 딸이 답답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불보듯 뻔한 일을 왜 번거롭게 해. 오빠들이 어떻게 나올지 내다 맞춰볼까? 아마도 엄마 부동산 지분을 나누느라 큰 오빠랑 작은 오빠가 엄청 싸울걸. 엄마 아픈 건 안중에도 없을 거야. 괜히 엄마만 상처받지 말고 그만둬. 설마 네 오빠들이 그럴까? 엄마는 오빠들한테 그렇게 당해놓고도 몰라? 오빠들이 엄마를 뭐로 생각할 것 같아? 딸의 차가운 한마디에 묘한 오기가 생기더군요. 설마 제 아들들이 그 정도일까? 저는 오히려 딸이 오빠들을 너무 나쁘게 본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직접 키운 애들인데 비록 부족한 점은 많았지만 그래도 속정이 있는 애들이라고 믿었거든요. 아무튼 넌 잠자코 있어. 네 오빠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두고 보자. 그렇게 딸에게 당부한 뒤 저는 먼저 집에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리더군요. 문을 열어보니 첫째 아들 내외가 땀을 뻘뻘 흘리며 서 있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아니 병원은 어떻게 하고 여기까지 온 거야? 엄마가 아프다는데 지금 병원이 문제야? 둘째는 아직 안 왔지? 내가 제일 먼저 온 거 맞지? 그렇긴 한데. 이 자식은 엄마가 죽게 생겼다는데 찾아오지도 않고 뭐 하는 거야? 입만 살았어. 정말. 원래
둘째 도련님은 정이 없으시잖아요. 어머님이 암 말기라니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제가 걱정이 돼서 이 사람 붙잡고 한달음에 달려왔어요. 첫째 아들이 그렇게 호들갑을 떨며 동생을 욕하기 시작했고 첫째 며느리도 거들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이렇게 달려와 주니 안심이 되더군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둘째 아들 내외가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정말이야? 엄마가 안말기라고? 뭐야. 형 와 있었어? 첫째 아들이 곧바로 반격했습니다. 넌 엄마가 아프다는데 왜 이제 오는 거야? 엄마가 이 지경이 되도록 곁에서 뭐 했어? 갑자기 왜 나한테 그래? 형이 장남이니까 엄마를 더 챙겨야지. 그리고 형은 의사잖아? 야, 임마! 나 성형외과 의사인 거 몰라? 그리고 왜 이럴 때만 꼭 장남을 찾냐? 엄마 집이랑 가까운 네가 더 신경을 써야지? 형네 집이랑 우리 집이랑 지하철 3정거장 차이밖에 안 나. 진짜 형도 웃긴다. 두 아들이 서로 맞닥뜨리자마자 얼굴을 붉히며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미리 와 있던 막내딸이 오빠들에게 일침을 날렸습니다. 정말 오빠들 왜 이래? 누가 먼저 온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엄마가 다 죽게 생겼는데 그런 걸로 싸우고 싶어? 막내의 지적에 두 형제가 머쓱해하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렇게 가족들이 모두 모였는데 그 모습을 보니 이상하게 마음이 내키지 않았습니다. 제가 죽는다 해야 겨우 모일 수 있다는 현실이 참 서글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라도 아이들이 모여 있는 걸 보며 안도감을 느끼는 제 자신이 참 처량하게 느껴졌습니다. 어쨌든 엄마가 죽는다는 소식에 달려와 준 것이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분명 재산보다는 엄마의 건강을 걱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던 찰나 큰아들이 어처구니 없는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병원에서 몇 개월 안 남았다고 했다면서요. 그럼 재산 분배를 미리 교통 정리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뭐? 교통정리? 그게 무슨 소리니? 엄마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과 재산이요. 엄마가 돌아가시면 우리 셋한테 똑같이 상속될 텐데 솔직히 그건 공평하지 않잖아요. 아무래도 제가 장남이고 그동안 제가 엄마를 가장 많이 신경 썼잖아요. 그러니까 상속받을 재산을 미리 분배해달라는 거냐? 네, 엄마가 형평성에 맞게 나눠주셔야 잡음이 없죠. 유언장 같은 것도 미리 공증받아 놓으면 법적 효력이 인정되니까요. 엄마가 생각한 대로 분배해 주시는 게 좋겠어요. 큰아들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재산 분배를 위해 미리 유언장을 준비하자는 말을 저렇게 태연하게 할 수 있다니요. 그러자 둘째가 벌컥 화를 냈습니다. 형, 그게 지금 무슨 소리야? 형이 장남이라서 엄마 재산을 더 가져야 한다는 거야? 형 개원할 때 엄마가 못해준 돈이 얼만데 그걸 다 따지면 똑같이 나누는 것도 불공평한 거 몰라? 그런데도 더 달라고? 이 자식아, 입은 비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야지. 너도 사업할 때 엄마한테 돈 안 받았냐? 그리고 당연히 장남이 더 가져가는 게 맞지. 엄마가 돌아가시면 누가 재산 관리할 건데 당연히 장남인 내가 해야지. 그러니 내가 더 가져가야 하는 거고. 형 생각은 그렇겠지만 그만 좀 해. 막내는 이제 결혼했으니까 좀 덜 가져가더라도 적어도 형이랑 나는 똑같이 나누는 게 맞지 않냐? 두 사람은 재산 분배 문제로 치열하게 다투기 시작했고 싸움은 급기야 큰 며느리와 작은 며느리까지 가세해 더욱 격렬해졌습니다. 이 상황을 지켜보던 막내딸이 기가 차는지 갑자기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저조차도 불쌍한 모습이라 생각했는데 막내딸이 오빠들의 추악한 모습을 어찌 견뎠을까요? 보다 못한 막내딸이 오빠들에게 일침을 가했습니다. 이미 다 물 건너갔으니까 그만들 싸워. 물 건너가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가 모든 재산을 공익 기부하기로 이미 결정하셨어. 그러니까 오빠들이 아무리 싸워봤자 소용없다고. 뭐, 그게 다 무슨 소리야? 자식들이 멀쩡히 살아있는데 왜 엄마 재산을 기부해? 오빠들이 맨날 엄마 재산 때문에 싸우니까 엄마가 그렇게 결정을 내린 거야. 이미 변호사도 선임했고 기부할 단체도 다 정했으니까 꿈도 꾸지 마. 막내딸이 그렇게 단호하게 말하자 모두의 시선이 제게로 쏠렸습니다. 그들의 눈은 의아함과 불안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막내딸의 의도를 눈치채고
태연하게 받아쳤습니다. 그래, 정말이야. 엄마가 모든 재산을 다 기부하기로 결정했어. 한 푼도 남기지 않고 말이야. 그게 정말이에요? 엄마, 진짜 모든 재산을 다 기부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결정했어. 오래전부터 생각해왔던 일이야. 내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니 서둘렀을 뿐이지. 너희들에게는 이미 충분히 많은 재산을 주었잖니. 그러니까 이제 내 재산에 대해선 신경 쓰지 마라. 큰아들은 그 말을 듣고는 발끈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 혼자서 그런 결정을 하세요? 기부를 하더라도 자식들한테 어느 정도 남기고 해야죠. 왜 남한테 돈을 뿌린다는 거예요? 정말 이해가 안 가네. 작은 아들도 이에 질세라 덧붙였습니다. 형 말이 맞아요, 엄마. 제가 사업하느라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아시잖아요. 엄마가 돌아가시면 그 돈으로 좀 숨통을 틔우려 했는데 기부라뇨? 그게 말이 돼요? 며느리들까지 가세해 며느리들은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자식들 생각은 안 하시고 남부터 챙기시는 게 맞다고 보세요? 그건 정말 아니라고 봐요. 변호사니 뭐니 다 취소하세요. 큰형님이 하는 말이 100번 맞아요. 지금껏 어머니를 모신 게 누군데요? 왜 어머님 재산을 모르는 사람한테 줘야 하죠?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습니다. 제 엄마가 시한부라는 소식에 달려온 이들이 재산을 남기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광을 하다니요. 그 모습을 보자니 어이가 없어서 말이 나오질 않더군요. 이런 자식들을 챙긴 제가 참 미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시끄러워. 당장 그 입 다물지 못해? 너희들 눈에는 엄마 돈밖에 안 보이냐? 엄마가 당장 죽게 생겼다는데 슬프지도 않니? 정말 보자 하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구나. 당장 내 집에서 나가. 그리고 얼마 전에 너희들한테 줬던 돈도 모조리 토해내. 안 그러면 변호사 통해서 내용 증명 보내고 고소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아이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으름장이 아니라 진심이었으니까요. 고단했던 제 인생이 너무나 허무하게 느껴졌고 이런 자식들을 품에 안고 키운 것이 후회스러웠습니다. 큰아들이 엄마는 왜 그렇게 화를 내세요? 라고 반문하자 저는 그 입 다물어. 죽어도 나 혼자 죽고 살아도 나 혼자 살 테니 앞으로 나한테 연락하지 마라. 내 말 알아들었니?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당장 나가 라며 망설이는 아들과 며느리들을 집에서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오르며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어깨를 들썩이며 씩씩거렸고 막내딸이 저를 달래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했어요? 괜히 엄마만 상처받았잖아요. 오빠들이 나이만 먹었지. 아직 철이 들려면 멀었어요. 딸의 말처럼 괜히 헛된 기대를 했나 싶었습니다. 자식들의 본심을 알고 나니 인생이 그렇게 허망할 수가 없더군요. 그래서 그 다음 날 정상적인 건강검진 결과표를 찍어 첫째와 둘째에게 보내버렸습니다. 제가 암에 걸렸다는 것이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두 아들은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군요. 큰아들과 둘째 아들로부터 연이어 전화가 왔지만 저는 일부러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두 녀석 모두 제게 문자를 보내 사과했습니다. 엄마, 속상하게 해드렸다면 죄송해요. 저도 엄마가 아프다고 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어제는 표현이 서툴렀어요. 마음 푸세요. 엄마 화가 좀 풀리면 찾아가서 정식으로 사과드릴게요. 엄마, 정말 다행이에요. 그런데 왜 그런 거짓말을 하셨어요? 제가 형이랑 싸운 건 엄마 돈 때문이 아니라 형이 하도 얄미워서 그랬어요. 하지만 저도 반성 많이 했어요. 엄마가 아프다는데 위로해줄 생각을 못하고 헛소리만 했네요. 정말 죄송해요. 이렇게 아들들이 저에게 용서를 빌었지만 아직 화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또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니까요. 그런 생각에 재산의 절반을 남겨두긴 했지만 솔직히 그것도 어떻게 해야 할지 확실히 결정을 내리지 못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엄마를 물주로만 보는 이 자식들을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의 따뜻한 조언이 필요합니다. 좋은 충고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가 윤순자 할머니의 사연인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 사연은 윤순자 할머니가 보내주신 사연으로 사연자님의 입장에서 작성되어서 윤순자 할머니님께 유리하게 작성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같이 댓글로 의견 나누어 보았으면 합니다. 윤순자 할머니의 사연 영상이 주는 교훈이 유익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다른 지인에게 공유 부탁드리며 저는 그럼 다음 사연에서 뵙겠습니다.